자, 이번 시간에는 462페이지예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에 의한 소유권의 원시 취득 사유를 봅니다. 자, 무주물 선점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의 규정을 잘 보세요. 252조요. 일단 무주물 하니까 주인 없는 이런 이야기죠. 무주. 그 물건, 주인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 여사를 가지고 점유하면, 자주 점유하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이렇게. 이게 무주물 선점이라는 제도예요. 자, 이때 이 물건은요, 동산에 한한다라는 것만 꼭 기억합시다. 이렇게요. 부동산의 경우는 국유입니다. 부동산은. 무주의 부동산은 이것은 국유로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것이 252조 2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이요. 유실물 습득,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유실물에 대하여. 그럼 유실물은 뭐죠? 그래, 소유자가요, 그 자기의 소유물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유실했다 이 말은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물건의 주인은 존재하죠. 그럼 이 물건도 역시 동산의 하나죠. 물건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동산의 하나죠. 부동산은 잃어버린다는 말을 쓸 수 없죠.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동산인 유실물에 대해서 이것은 점유를 하면요, 이 점유자가 습득한 거 아니에요? 점유는 습득. 습득하면 반드시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고를 몇 개월 이상 해야 되냐면 6개월 이상 공고해야 돼요. 이렇게. 자, 6개월 동안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럴 때 드디어 이 습득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유실물 습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 이 공고 절차, 즉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과정은 유실물법이라는 법이 특별히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65페이지예요. 매장물 발견이에요. 매장물을 발견한다 이랬는데, 이 발견의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자, 매장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매장물이란 것은 어떤 물건에 포장되어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매장되어 있다 이 말은요. 그렇죠? 포장물에 의하여 포장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포장물에 의해서 포장되어 있으면 그걸 매장물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 매장물에 대해서 이런 물건이 여기 있네 라고 발견하면, 이때는 발견에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죠. 눈으로 여기 처음으로 눈에 띄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발견하게 되면 이때도 반드시요 공고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고 기간은요 1년 동안 공고해야 돼요. 자, 1년 동안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장물 소유자 누구냐 했는데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이때 이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때 이 공고 절차는요, 그래, 이것도 역시 유실물법의 지원을 받아요. 유실물법에 따르는 공고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습니다. 이 매장물을 발견한 사람과 이 포장물의 소유자가 이게 발견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요. 이럴 때는 이 발견자와 포장물 소유자가 이거요. 이 소유자가 공유합니다. 공유. 지분 2분의 1로 공유해요. 절반으로요. 이렇게. 자, 이런 게 발견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이때 발견물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다 발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장물이에요. 매장물은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66페이지예요. 첨부입니다. 첨부. 이 첨부에 의하여도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 사유예요. 자, 여기에 첨부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소유자가 다른 갑의 소유, 을의 소유의 물건의 어떤 사유로 인하여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물건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한 개의 물건. 그러면 이 소유권이 한 개 발생하겠죠. 이렇게. 왜?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물건으로 되는 이것을 우리는 첨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서 이제 어우러지는 모습에 따라서요. 이 어우러지는 모습에 따라서 부합이라는 모습도 있고, 혼화라는 모습도 있고, 혼화. 그리고 가공이라는 모습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첨부의 형태는 부합, 혼화, 가공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 부합, 혼화, 가공에 의해서 소유권 침해하는 것도 역시 뭐예요? 이 소유권은 원시 취득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결국은 두 사람 중에 누가 소유권을 가져갈 거냐? 이 부합물 또는 혼합물, 가공물. 부합되어 나온 물건을 부합물, 혼화되어 나온 물건은 혼화물, 가공되어 나온 물을 가공물이라 그래요. 부합, 혼화, 가공에 의해서 나온 이 물건 한 개의 소유권을 누가 취득해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기준을 이제 우리 민법에 첨부라는 제도에서 만들어 뒀다 이 말이죠. 자, 그 중에요. 466페이지에 양갈로 2번에 첨부의 중심적 효과에 보시면 거기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얼이 있어요.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을 뒀다. 그런데 다만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소유권자가 누가 될 것이냐를 정하는 것은 자유롭다. 그죠? 임의 규정이니까. 자,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 당사자의 이해 조정. 자, 어떤 사람이 두 사람 이상 소유자 중에서 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면 다른 사람은 소유권 상실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권 상실한 사람한테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요거는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 조정을 하는 이 규정도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가 그 이해관계를 정해버리는 것이 우선합니다. 민법 규정보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복구되는 것을 할 수 없다. 자, 부합이나 혼화나 가공해서 하나의 물건을 인정해버렸잖아요. 하나의 물건 인정된 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나누어 버리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구상 원래 모습으로 복구하자. 두 개 이상의 물건으로 다시 쪼개자라는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구 청구 금지 규정이에요. 이에 관한 것은 강행 규정이에요. 왜냐하면 부합, 혼화, 가공이라는 첨부가 되면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두 개 이상의 물건으로 쪼개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약에 두 개 이상의 물건 위에 제3자의 권리가 존재한다. 그럼 이 제3자의 권리는 부합, 혼화, 가공에서 하나의 물건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는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우리 민법에 뒀는데 이 제3자 보호 규정, 이것은 강행법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디귿 동그라미와 리얼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그러한 규정들은 강행법규다.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죠? 자, 이것을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합. 부합은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소유자가 다르죠. 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하나의 물건으로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합쳐져서 한 개 물건이 됐다는 거예요. 합쳐졌기 때문에 분리를 못하거나 분리 불가능해. 아니면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부합이라는 제도예요. 부합. 여기에 보다시피요. 합했다 이 말이죠. 합했다. 부합. 의미가요. 붙어서 합쳐졌다. 그러니까 합치는 것이죠. 합침. 두 개 이상의 물건이 합쳐졌다. 그럼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어떻게 합치느냐? 그 물건의 종류는 이렇게 되겠죠. 부동산에 동산이 합쳐지는 경우 가장 일반적이다. 그죠? 예컨대 건물을 지었는데 창틀을 만들어 가지고, 창틀은 동산이죠. 만들어 놓으면 그 창틀을 만들어서 그 건물에다 끼워서 붙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창틀 자체가 동산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건물의 일부가 되어버리죠. 이게 뭐예요? 부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합. 그러면 건물로 들어가 버리죠. 이렇게요. 자, 이런 형태가 바로 부동산의 동산이 부합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동산 간의 부합도 있죠.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당연히요. 예를 들면
창틀을 만들고 그 창틀에 맞는 유리를 잘라서 끼워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창이 하나 만들어지죠. 창. 그렇죠? 이건 뭐예요? 동산과 동산이 합쳐진 거죠. 이렇게요. 이런 것을 동산 간의 부합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할 수 있는가? 자, 여기에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는 걸 인정할 수 있고 동산 간의 부합은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과 부동산이 이게 부합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있었요 질문이 생긴다. 그죠? 왜냐하면 부동산 자체가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건물, 토지 이걸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붙어버릴 수 있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학설은요, 부동산의 개념 자체가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물건인데 그걸 붙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합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동산 간의 부합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결해요. 이에 반해서 우리 판례는요, 이거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되는 경우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전에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위에 3층 하나를 더 올렸다. 그러면 3층도 건물이고 종전에 1, 2층 이것도 건물 아니냐. 그러면 1, 2층짜리 건물에 위에 3층을 증축했을 때 이것은 부동산과 3층에 있는 요 부동산이 부합되는 게 아니냐 그죠. 분리할 수 없잖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 판례는 부동산의 부합도 인정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설 대립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알아두셔야겠다. 그죠? 이렇게. 부동산의 부합 인정할 거냐? 인정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판례 이론 잘 이해 주십시오. 부동산의 부합을 인정한다. 그러면 이때 소유권 귀속을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요.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부합물 소유권을 전체를 취득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요. 또 동산 간의 부합. 이건 어떻게 할래? 여기에는요. 우리 민법에서 이렇게 했네요. 동산과 동산이 부합할 당시에 붙어버릴 당시에 주종 관계를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봐라. 그 동산 간에 주종 관계의 구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주된 동산 소유자가 부합물 전체를 소유권 취득해라. 이렇게 해석해요.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주종 관계를 구별할 수 없다면, 불가능하다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공유해라. 즉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의 소유물이 부합을 되었다. 그런데 이 갑의 소유물이나 을의 소유물이 주종관계가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동산들 사이의 부합이더라라고 하면 갑과 을이 이 두 개의 동산이 부합할 당시에 가치가 있겠죠. 가액. 그 가액에 비례해서 공유해라. 이렇게 합니다. 가액 비례죠. 이렇게요. 부합 당시에 가액 비율로 공유하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우리 법원은 민법이 정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부동산의 부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요. 종래의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자가 증축했는 건물의 소유권을 원칙으로 취득한다. 이렇게 하네요. 이렇게. 종전의 부동산 소유자가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 소유권 귀속 관계를 정해놨어요. 다만 이렇게 정해놓은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면 그 합의에 따라서 먼저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이때 소유권 취득은 무슨 취득이다? 그래요. 원시 취득입니다.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467페이지에 정리해 놨네요. 자, 그 중에서도요, 거기에 467페이지 보세요. 판례 바로 밑에 보면
동그라미 3번 효과 있죠. 요 내용을 여러분이 좀 읽어봐 두셔야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 타인의 권한에 의해 부속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죠? 그 다음에 권한이란 것은 이러한 의미다. 이래 놨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합 여부에 문제되는 경우 해가지고 기억, 토지의 부합에 보시면 건물은 어떤 경우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그죠? 건물과 토지는 절대로 부합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은 절대로 부합하지 않는다. 왜? 별개의 부동산을 취급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별개의 부동산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목 등기, 즉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임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권과 임목의 소유권을 분리됩니다. 언제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에 농작물입니다. 우리 판례 입장에 서면 농작물은 어떤 경우에도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토지 소유권과 별도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 속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혼화입니다. 혼화. 혼화. 이 혼화라는 개념은요, 섞여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갑의 소유 물건과 을의 소유 물건이 막 뒤섞여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섞여 버렸는데 이 섞여진 이 물건을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 라고 한다면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섞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한다. 이게 혼화라는 제도예요. 여기는 섞인다 이런 뜻이죠. 의미가 섞여버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천의 쌀이 유명하잖아요. 이천 여주쌀이 유명해요. 이천이나 여주쌀 열가마니 하고 또 강화도에 강화쌀이 좀 유명하죠. 강화도에 있는 강화쌀 열가마니 하고 이걸 갖다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20가마니가 되겠죠. 자, 쌀이 뒤섞였어요. 이거 분리할 수 있나요? 분리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20가마니의 쌀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대상으로 물건을 취급하자 이 말이죠. 이렇게요. 이게 바로 뭐예요? 혼화라는 거예요. 혼화. 민법적 의미로서 혼화. 또 뭐 이동 막걸리가 유명하죠. 이동 탁주. 또 서울 막걸리도 유명해요. 그러면 이동 막걸리 열말하고요. 서울 탁주요. 장수 막걸리인가요? 뭐 하여튼 이런 열말하고 두 개를 갖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면 20말에 막걸리가 모였겠죠.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해요? 섞여버리니까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자는 거죠. 이렇게 해요. 이런 걸 전부 다 뭐라 하냐? 혼화라 그래요. 그러면 혼화는 어떻게 되냐? 동산과 동산만이 혼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혼화에서는 이 형태밖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 합쳐져 있는, 즉 섞여버리는 혼화물의 소유권 누가 가져갈 거냐 이거죠. 여기에는 그래요. 여기 있는 위에 우리가 했던 동산 간의 부합, 이 원리를 그대로 준용했습니다. 이렇게 갖다 쓴다는 거예요. 동산 간의 부합에 관한 원리를 그대로 혼화에다 쓴다. 그러니까 동산 간의 주종 관계를 구별할 수 있다면 주된 동산 소유자가 혼화물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만약에 주종 관계를 구별할 수 없다면 그때는요. 그래요. 혼화 당시의 당의 물건의 가액 비율로 공유하면 된다. 이거죠, 이거. 이 원리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공요. 가공은 원재료에다가 가공하는 사람이 노동력을 투입한 거죠. 그래서 가공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가공. 이것은 원재료를 노동력을 투입하는 가공이라는 형태를 거쳐요. 이걸 거치면 가공물이 나오겠죠.
자, 이때 이 가공물의 소유권은 누가 가져갈 거냐라는 것인데 당연히요. 원재료의 물건이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소유자가 취득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재료 소유자가 가공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있죠. 원재료는 사실상 1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가공자가 자기의 노동력과 기술을 투입해서 만드는 가공물은 예컨대요.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이래야 가공물이 됐다고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당의 가액이 가치가요. 현저하게 다액의 증가죠. 이렇게요.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뭐예요? 이 물건의 가치보다가 이 가공자의 가공 기술 또요 노동력의 이 가치가 훨씬 더 크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에 있는 가공자가 여기에 있는 가공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가공물의 소유권은 여기에 있는 가공자가 취득해라. 어떤 경우에? 그래요. 원재료의 가치가 현저히 다액 증가에 의하여 발생한 가공물이다. 이럴 경우요. 요 경우죠. 이 경우에는 가공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예외죠. 예외.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첨부에 관한 원리를 정리했습니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 이 가공자나 원재료 소유자가 가공물의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원시 취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첨부인 부합에 의한 혼화에 의한 가공에 의한 소유권 취득 이 취득은 전부 어떤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이 말이에요.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469페이지 이제 넘어가야겠네요. 소유권에 의한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소유권자가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어요. 즉 소유권이 침해당한다는 것이죠. 자, 소유권을 침해당하면 소유권자는 소유권에 기해서 그 침해되는 요소를 가지고 제공하는 그 침해자에 대해서 제거, 침해를 없애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은 본권의 가장 중요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이 물권적 청구권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그대로 준용하죠. 제한물권의 성격에 맞도록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그대로 갖다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의한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 내용은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해두는 게 좋겠죠. 당연히 이 침해의 모습에 따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이런 유형이 있겠죠. 청구의 모습이 그죠? 반환 제거는 방해가 침해가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예방 청구는 침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죠. 장래에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 이때 행사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물론 주체는요. 이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의 주체는 현재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겠죠. 현재 소유권자여야 합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침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침해당한 상태의 소유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되냐? 이 청구권의 상대방이 있겠죠. 청구권이니까. 그렇죠? 해주세요. 반환해주세요. 방해 제거를 해주세요. 방해 예방 조치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사람한테 하는 거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누구냐? 그래, 이거는 현재 그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람이야겠죠. 침해자이거나 여기에 예방 청구는 장래에 침해할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죠?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요, 물론 이때 상대방 현재 침해자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 침해자는 의도적으로 침해하든 또는 과실, 부주의해서 침해하든 이거 불문한다, 그죠? 고의 과실 있냐 없냐 따지지 않습니다. 자주한 침해하는 요소를 지배하고 있으면 전부 다 침해자가 되고 상대방이 된다는 거죠. 불문한다. 두 번째는 이 침해자는 점유자여야 합니다. 점유자로서 침해를 지배하고 있어야 되죠. 따라서 이게는 직접 점유자로서의 침해자든 간접 점유자로서의 침해자든 다 점유자로서 침해자가 된다는 거죠. 단, 이 침해자를 보조하기 위해서 점유 보조자가 존재한다. 이 점유 보조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있어서 상대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해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러나 점유 보조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있어서 상대방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 다만 이 상대방이요 침해를 하긴 하는데 침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거절해 버릴 수 있어요. 점유에 정당한 권한이 있으면 이런 경우 상대방은 반환 제거 청구 등 물건 청구권 반환 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죠. 거절 권한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과연 여기에 정당한 권한이 있는 상대방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건 또 알아두셔야겠죠. 자, 소유자의 소유물을 점유하여 침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소유권자가 소유권 침해 행사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자가 야 돌려줘, 나가 이렇게 하는데도 나 못 나가, 나 안 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는 뭐냐?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돼요. 점유할 수 있는 권한, 그죠? 여기에는 침해, 점유의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예컨대 이런 거 있겠죠. 임차인 지위에 있다. 임차인. 야, 소유자 네가 내한테 임대해줬잖아, 빌려줬잖아. 그러면 존속기간이 있으니까 아직 나 못 줘 할 수 있겠죠. 임차인이라는 거, 임차권을 있는 사람, 또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갖고 있는 상태로서 당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도요, 야, 너도 이행을 내한테 해줘야 내가 이 물건을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안 하는데 내가 왜 주니? 나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요. 매매계약을 통해서 매수인이 대금을 다 줬어요. 그리고 매도인은요, 장에 매매 목적물을 인도해 줬어요. 그래서 매수인은요, 당연히 매매 목적물을 점유하겠죠. 자, 그런데 부동산의 매매계약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가야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런데 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안 했네요. 그러면 아직 소유권은요, 매도인한테 있어요. 그럼 매도인이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야, 매수인아, 그 네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내 거니까 널 줘. 이렇게 반환 청구해 왔네요. 자, 이럴 때 매수인은요, 돈 주고 돈을 다 지급하고 말이죠. 당해 목적물 인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 이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매도인한테 돌려줘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 매수인은요, 야, 너 내한테 팔고 내가 대금을 다 지급하고 너는 목적물 내한테 인도해 준 거잖아, 매도인아. 그러면 이거는 내가 점유할 권한이 있는 거야. 그럼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게요, 매수인요,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매매 목적물을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반환하라 하더라도 못 주겠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요. 기타요, 뭐 지상권자라든지 물권자죠.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그 당의 토지를 지상권자에게 인도해 줬다라고 하면
이때 지상권자는 그 목적 토지를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가 내놔라 하더라도 안 줘도 되죠? 지상권자니까. 또 전세권자 마찬가지겠죠? 또 유치권자요. 유치권자도요. 상대방이 채무를 내한테 안 주면, 변제 안 하면 이 말이죠.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돈을 안 갚으면 이러죠. 그러면 내가 그 채권이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돈도 안 주는데 물건 줘버리면 돈 받을 길이 막막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변제할 때까지, 채무 이행할 때까지는 나는 이 물건을 못 주겠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치권자죠. 가능하다. 질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질권도 질권자, 이 질권자도 정당한 점유의 권한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사람 등등을 말하겠네. 그죠? 이런 사람들은 정당한 점유의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유자가 내놔 반환해 라고 하더라도 못 주겠다라고 거절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요 상대방 간의 논의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에 대한 물건 청구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상대방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 사람들요. 물론 이때 만약에 정상적으로 반환해야 될 상태라면 비용 부담이 있겠죠? 방해 제거를 한다든가 방해 적당한 조치, 방해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 부담은 당연히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행위 청구권설이다 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상대방이요.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 없으면 비용 부담을 스스로 하면서 반환해주고 방해 제거해주고 방해 예방 조치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기타 만약에 다른 청구권이 존재한다면 이 다른 청구권과는 경합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죠. 경합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을 청구권을 행사하든 다른 청구권을 행사하든 그 목적을 실현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인정한다.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권에 의한 물권의 청구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소유권 한 개를 여러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형태로서의 공동 소유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 소유도 소유권 취득 모습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